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의 이현입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코비드-19과 인공지능이 초래한 의료의 혁명적 변화에 대해서 또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두 가지의 선택지를 강제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의료에 언택트 의료, 비대면 의료를 제공을 하던가 아니면 두 번째 아예 진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하라. 이런 두 가지 명제를 동시에 강요를 했는데요. 물론 제가 약간 좀 과장한 측면이 있는 슬라이드입니다만은 어쨌든 세상이 의료계에 이런 압력을 넣어서 비대면 진료가 엄청나게 그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이후에도 과연 가능할까요? 이 질문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입니다만은 한번 추측을 해보면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그 경제 회복의 패턴이 되게 K자형이 될 것으로 많이 예측을 합니다. K자형이라는 것은 이게 양극화 회복을 의미하는데요. 양극화 특징대로 잘 되는 집은 잘 되고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는 집은 이렇게 강력한 성장을 할 텐데 다행히도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상승 곡선을 탈 것이라고 예측을 많이 합니다. 단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혁신을 한다는 전제로 의료업은 상승 곡선을 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혁신을 안 한다면 꼭 접재곡선가 좀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접재곡처럼 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호스피탈이냐 호스피탈리티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열심히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혁신을 중단한다면 일단 상승 곡선을 탔다가도 다시금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의료계 파업으로 대단히 시끄럽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최근에 의협은 이렇게 4대 악이라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차별급여 사업이고요. 두 번째가 의과대학 정원 문제, 세 번째가 공공의대 설립, 네 번째 원격 의료가 들어갔습니다. 의협 조사이긴 합니다만은 의사들의 그 부정적인 의견 가진 사람들이 96.4%에 이를 정도여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의료 프레임이 좀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프레임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하는 것들은 서로 마치 대칭되는 대립되는 그런 개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면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의료는 의료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높은 의료의 질을 유지하고 또 가급적 평등한 의료 접근권을 보장을 하는 이런 세 마리 토끼를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본질은 그겁니다. 우리가 대면을 하든 비대면을 하든 온라인을 하든 오프라인을 하든 이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면 이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이 문제인데, 이 세 마리 토끼가 굉장히 잡기 어렵습니다. 의료의 질을 생각하면 의료 비용이 올라가고요. 의료 접근권 나빠질 수 있고, 의료 접근권만 생각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의료 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하여간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것은 거의 힘들어서 아이언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철의 삼각형이라고 그랬죠. 이 철의 삼각형이 드디어 이제 기술의 진보로 5G 통신이 등장하고 또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하면서 이 테크놀로지컬 에볼루션과 더불어서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료의 메인스트림은 저도 대면 진료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면 진료를 접촉 대면 진료와 비접촉 대면 진료로 좀 다양화시키고 이 둘을 적절히 섞어서 이용함으로 인해서 이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좀 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잘 아는 바대로
의료 재정 위기는 개발도상 국가나 또 선진국이나 같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이 과도한 오버헤드, 어드민 코스트라고 하는 것들, 즉 말하자면 의료의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이것은 환자한테도 고통을 주고 또 의사한테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재자들의 입장은 조금 나은데요. 뭐 자본주의 특성상 이런 미들맨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여주는 것이 의료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 이렇게 각 역세권마다 이렇게 빌딩이 있고 그 빌딩에는 각 병의원들이 꽉꽉 들어차 있고 1층에는 약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유행이 돼서 메디컬 빌딩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뭐 부동산 업을 종사하는 분이라든가 또 미들맨들은 괜찮죠. 이게 임대료도 잘 내고 인구 유발 효과도 있고 또 잘 나가지도 않고 아주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니까 상당히 환영을 하는데 여기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문제입니다. 이게 아울러서 또 이렇게 과도한 집중, 우리나라로 따지면 빅5 병원으로 다 몰리는 현상들, 이러한 과도한 집중 현상들은 상당히 그 많은 그 불필요한 낭비를 만들고요. 특히 환자만 몰리는 것이 아니라 의료 자원,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인력 자원까지도 중앙 집중이 너무 심해서 지방에는 의사나 전임이 구하기가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고치지 않으면 환자들이 얘기하는 333 진료, 3개월 예약되기, 30분 진료 실압되기, 3분 진료 이런 것을 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암 환자를 보면은 이렇게 각종 그 대형병원 옆에 각종 환자방들이 이렇게 성업 중에 있습니다. 이런 환자방들은 뭐 아주 평수가 작죠. 3.5평, 뭐 5평 이런데 이런 데서 환자들이 기거하면서 항암주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에, 좋은 공기에,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해도 낫기가 힘든 게 암인데 이런 나쁜 환경에서 환자들이 지내니 결과가 좋을 수 없습니다. 또 이 수도권 집중이 심해서 제주도가 쓴다는 약 95% 환자가 암 환자들은 수도권으로 와서 진료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신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미국의 B5급의 병원들과 또 그보다 한 단계 낮지만 그래도 제법 퀄리티가 있는 커뮤니티 호스피탈의 생존율이 무려 22%나 차이가 나니까 미국도 역시 이 B5급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것을 인위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되는 현상을 막을 수는 없고 오로지 신뢰를 주는 것만이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는데 즉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데 내 지역에 있는 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지역과 똑같은 그런 신뢰도를 갖고 있다고 환자가 느끼는 순간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 논문을 조사를 해보면 최근에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코 대형 병원이 꼭 환자의 결과를 개선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그런 신앙 같은 그런 믿음은 증거가 없다. 오히려 더 지역적이고 환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더 환자의 그 치료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하는 논문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들이 굉장히 사실은 코스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사들의 소신 진료가 제약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점점 근무 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또 특히 의사 환자 관계가 점점 그 신뢰가 없고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절망감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람직한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는 어떻게 변하는 게 답일까요? 일단은 이제 진료 비용을 절감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그 비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의료 방식은 상당히 좀
획일적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공급자와 환자 사이에 이렇게 1차, 2차, 3차 상급 의료기관에서 수직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경직된 구조라서 유연성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들을 좀 더 유연하게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 2, 3차 상급 의료기관 간에 상하 연계진료와 수평연합진료와 공유진료와 합동진료 같은 것들이 좀 더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의사는 어디에서나 동일한 환경에서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환자는 어디에서나 동일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의료 데이터의 무결성과 보안성은 유지가 되면 이것도 역시 세 마리 토끼인데 의료 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목표가 이거이면 되는 겁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환자 의사 간에 의사 간에 소통을 하면서 진료를 하는 것은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 보니 제 환자 사진입니다만은 이렇게 환자들 자기 상태를 동영상 또는 그냥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미리 보내줍니다. 그럼 제가 환자 상태를 미리 보고 진료에 임하니까 상당히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뭐 더불어서 이런 트로트 음악도 보내주는 환자들도 있어서 의사 환자 관계가 또 새로운 국면으로 집어드는 걸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또 처음으로 제가 간병인이라든가 약사라든가 이런 서로 같이 콜라보를 해야 되는 사람들하고 그동안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가 이 비대면 진료를 하다 보니까 처음 제가 간병인하고도 대화를 해보고 또 약사님들하고도 제가 대화를 하면서 진료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뻤습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저한테 버든이 너무 심하게 걸립니다. 뭐냐 아무 때나 전화가 오고 제 사생활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 예약도 안 하고 막 전화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일요일 토요일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막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제 자신은 또 힘들고 무엇보다도 진료 중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히려 대면 진료보다도 비대면 진료가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3분 진료는 아예 비대면 진료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사 부담이 가중이 되는데 이것을 진료비를 올려주는 것으로 커버를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고 물론 진료비도 올라가야 됩니다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진료 효율을 높여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초고속 통신 기술과 인공지능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새로운 진료 공간의 어떤 출발점이 될 것이고 또 환자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건강과 의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됐더라고요. 저희 1925년에 나온 텔레닥틸이라는 개념입니다. 뭐 원격 의료에 대한 개념이 이때 벌써 나왔죠. 이때 벌써 텔레닥터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하면 와이어리스로 진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들을 했습니다. 물론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요즘 이제 다빈치 수술하는 모습을 보면 뭐 이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5G 홀로그램 또 인터뷰도 가능해지고 이것이 이제 셀프 드라이빙 카에서 가능해지니까 이런 시범 사업이 나왔습니다. 이 셀프 드라이빙 드라이브리스 카죠. 카가 환자 집 앞으로 갑니다. 그럼 그 집 앞에서 환자가 이 차에 들어가면 이 차에서 의사와 퍼스트 컨택을 하게 되고 여기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지고 뭐 처방이 가능하면 이렇게 처방전을 받고 집으로 가면 됩니다. 아주 편리하죠. 만약 이게 비대면 진료 가지고 불충분하고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된다면 이 전기차가 무인 자동차가 의사한테 바로 환자를 데려다 줍니다.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죠. 또 영국의 어떤 병원은 이렇게 버추얼 회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방문 간호사들이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의사와 협진하면서 환자를 볼 수도 있죠. 예. 앞으로 이렇듯이 호스피탈 병원들은 앞으로 네트워크 기반의 병원으로 다 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병원의 모습은 외래 대기실이나 병상 침대, 검사실 같은 것이 있는 그런 고전적인 병원에서 대신에 이제 노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 네트워킹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병원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그 초기 단계 모델들이 지금 등장을 해서 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머시 버추얼 케어 센터인데요. 제법 큰 규모의 병원입니다만은 진료 모습이 이렇습니다. 공항의 관제소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고, 또 이건 또 간호사들이 일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과거 병원하고는 이제 다른 모습들인데, 앞으로는 이런 병원들이 더욱더 진화된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고, 이렇듯이 이런 병원들끼리 네트워킹을 이루어가면서 진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병원에 없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네, 환자가 없습니다. 일본도 이제 5G 원격 진료 실증 시험을 지금 맹렬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와카야마 대학병원하고 시골 보건소 간에 협진하는 모습입니다. 뭐 우리 모습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이런 일본도 지역이 넓으니까 이렇게 대학병원과 지역 보건소 간에 활발한 협동 진료를 통해서 환자들의 건강 정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카메라의 발전입니다. 카메라와 인공지능이 합쳐져 가지고 상당히 무서운 세상을 만들고 있는데 뭐 무섭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좋게 활용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엠파워된 이 텔레메디신은 굉장히 위력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커버그의 그 상원 청문회 장면인데, 이때 저커버그의 얼굴 표정을 계속 서베일런스를 해서 카메라가 이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나 또 바이탈 사인까지도 다 체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기술력이죠. 그래서 이제 얼굴만 가지고도 얼굴 인식 기능만 가지고도 이제 펄스, 맥박수라든가 호흡수, 또 혈압 같은 것을 측정할 수 있고, 심지어 산소 포화도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감시 카메라인데요. 이제 뭐 일반 가게나 뭐 대형 매장에 있죠. 이제 도난 방지용으로 되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자라든가 혼자 사는 취약계층 사람들을 감시하고 도와주는데, 급한 일이 있을 때 얼른 인식해서 가족이나 혹은 의료기관에 연락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든 간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동작을 분석해서 알아낼 수 있죠. 사실 이런 기능은 사실은 뭐 테러범을 잡아내거나 하는데 도난 방지나 이런 데 이용이 됐었는데, 이제 의료기로 넘어와서 이렇게 활발하게 환자를 일종의 감시지만 그 취약계층을 도와주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또 프라이버시를 생각할 여러 기술들이 나와서 곧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동작만 캡처하고 얼굴은 이제 안 보이죠. 이 카메라를 사용하면. 뿐만이 아니라 뭐 그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이제 좋은 카메라 인공지능이 합쳐지면은 인간의 눈으로 잘 알아낼 수 없는, 인식이 잘 안 되는 상처들의 그 미묘한 변화, 이것이 악화되고 있다거나 또는 좋아지고 있다거나 하는 아주 그 미세한 변화를 미리 인간보다 먼저 빨리 알려줘서 치료의 방향성을 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치료 결과도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창 환자 관리에도 인공지능과 서베일런스 카메라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기술이 수천 년 내려온 이게 의사 앞에 환자들이 줄 서는 모델에서 이제는 급기야 거꾸로 돼서 환자 앞에 의사들이 줄을 서는 세상, 또 환자들이 의사를 쇼핑하는 세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환자 만나는 공간이 이제는 이제 물리적 공간 자체가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서로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의사들 이렇게 다양한 의사들을 가상 공간에서 만나고 자기가 필요한 의사하고 컨택을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 대화형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하고 있어서 이제는 언어권이 다른 사람 진료까지도 곧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디어 이제 국경이 없어지는 거죠. 언어 장벽이 없어지면. 하여튼 인공지능이 환자 의사 간의 접점의 어떤 최일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상당히 환자는 이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의사는 부수적인 일에서 벗어나서 환자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프라이버시 같은 게 걱정이 됩니다.
이건 가상에서 찍은 사진인데 챗봇을 이제 챗봇한테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나 목이 좀 아프다. 그러면 챗봇이 그 목 사진 좀 한번 찍어서 보내봐라. 그러면 찍어서 보내주면 그거 별거 아닌 것 같다. 뭐 신선한 과일이나 좀 먹고 해도 기다리면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진료 형태를 굉장히 반대하시는 거죠.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다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을 마시고 일단 이런 스타일로도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한 예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과 제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려면 일단 법과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이제 고쳐야 될 법이 굉장히 많고요. 일단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목적 의료를 금지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뭐 최근에 판례를 보니까 지금 현재의 법 가지고도 법 개정 없이 비대면 원격 진료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예가 2013년 4월 11일 대법원 판례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전화 진료를 통해서 처방을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대부분은 전화 진료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직접 진료를 안 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해서 말하자면 의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죠. 아울러서 이제 여러 가지 뒤따라오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위반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과 더불어서 행정처분과 건강보험의 환수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험급여에. 그래서 이렇게 3중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요즘 사회에 맞게 좀 바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주의 입장을 보면은 일단 환자가 직접 대면만을 허용했었는데 그동안에 이 코비드19 사태 이후에 전화 진료를 일시적으로지만 허용을 했습니다. 아직 개설 의료기관 외 의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완고한 입장인 것 같은데 중국 예를 보면은 이 의사들의 그 근무지 복수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것 정도는 이제 허용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저도 인천에 있는 제 병원에서 뭐 일주일에 한 나흘 근무를 하고 하루 정도는 격오지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그런 세상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사는 이제 이웃집 약국에서 잠시 약조제 판매한 것은 이제 약사법 위반 아니라고 이제 판결이 내려졌고요. 의사는 아직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어떤 안과 의사분이 후배가 운영하는 의원에 와서 수술을 해줬다가 좀 처벌을 받은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세상에 맞게 개선이 돼야 될 부분들이고요. 이런 법들이 개정되고 하면 앞으로도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단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를 미리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비대면 진료도 가능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외국민 원격 의료인데요. 재외국민 원격 의료 허용을 하는 바람에 규제 샌드박스이긴 합니다만은 많은 재외 동포들이 이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아직 반발을 하고 있죠. 저도 이제 미국에 있는 환자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에도 있고 LA도 있고 한데 뭐 이분들 이렇게 원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나이가 대체로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되게 이중 국적을 갖고 있어서 한국 국적도 갖고 계신 분들이고 또 미국 시민권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 자주 나오셔서 이제 거소지 증명서가 다 있는 분들이라서 이런 분들을 진료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아닌 진짜 미국 시민을 진료를 하려면 두 나라 사이에 이렇게 MRA라고 그러죠.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이라고 그래서 원격지 의사가 서로 의사 자격 상호 인정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타국민을 진료하면 이게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아직은 미국인을 갖다가 여기 한국에서 원격 진료하는 일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미국과 한국 간의 어떤 이런 MRA 체계를 위해서 애를 써준다면 뭐 미국 의사도 진료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고, 반면에 우리 시장도 개방이 되죠. 예, 미국 의사들이 우리나라 환자들도 진료하려고 할 테니까. 그러나 뭐 이렇게 큰 나라하고 한번 그 직접 상대를 해보면 우리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해서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관련법이 굉장히 여러 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진료가 이루어지려면 이런 것들이 다 굳혀져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씩 조금씩 굳히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시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규제개혁 당당하게라는 시민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슈박 선생님인데, 슈박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빨리 개편을 재정비를 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위기다,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도 빨리 재정비하지 않으면 의료의 위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재정비의 목표는 의사가 필요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을 환자 측에 제공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의사가 의료 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또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의료 제공자들은 오히려 직업생활의 질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고, 유통구조가 개선돼서 의료비 절감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의학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고, 의료인의 일자리 창출과 유휴 고급 인력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넓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강은 인권이고요. 보편적이고 공정하고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한 더 탄력적이고 더 포용적이고 더 지속 가능한 헬스케어 시스템이 필요한 건 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